1991년 소련이 무너진 그 순간 우즈베키스탄의 광산들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다. 한때 중앙아시아 전역을 통제하던 나보이 광물지대는 군사용 히토류 자원의 요충지로 꼽혔지만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지도에서조차 지워지다시피 했다. 수십 년 동안 이 땅은 방사능 폐기물과 토양 오염에 시달렸고 지역 주민들은 이 광산을 죽음의 계곡이라 불렀다. 아무도 이곳의 가능성을 보지 않았다.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도 이곳을 피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곳을 살릴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5년 전 세계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된다. 대한민국 위성 기반 광물 탐사로 우즈베키스탄의 매장 히토류를 정밀 탐지 나보이 광산 30년 만에 부활 조짐.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다. 한국은 이 땅의 지하를 해부하듯 스캔해내는 초정밀 광물 탐지 위성 천리안 에미를 통해 기존 지질 자료에서는 전혀 포착되지 않았던 지하 150m의 히토류 농축지대를 정확히 분석해낸 것이다. 이 기술은 미국조차 2030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분야이며 중국은 아직도 항공 기반 탐지에 머물러 있다. 이 발견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실시간 AI 지질통합 분석 시스템이었다. 기존의 발굴 후 평가 방식이 아닌 발굴 전 재해석이라는 접근법. 이 시스템은 과거 소련이 남긴 불완전한 데이터를 재처리하고 오염된 지역의 토양 구조와 방사선 농도를 3D 모델링하여 재생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추산했다. 이 방식은 일본조차 시도하지 못한 모델이었다. 일본은 자원 수입 의존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인도양 해저 탐사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고 독일은 아프리카 콩고 내전 지역에 진출하려다 실패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부활이라는 철학으로 접근했다.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인 한반도는 20세기 후반부터 토양 재생, 산림 복원, 지하수 정화 기술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쌓아왔다. 특히 비무장지대 DMZ 생태 복원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마이크로비오틱 처리 기술은 방사성 중금속이 혼재된 토양을 10년 내 친환경 재생토로 바꾸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기술은 현재 나보이 광산 지역에 직접 적용되고 있으며 첫 번째 실증 데이터가 공개된 직후 UNEP는 사막화된 유독 광산을 복구한 첫 성공 사례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명확한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방산 전자 시스템에서 히토류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순간 한국의 모든 첨단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한국은 위기 속에서 직접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그것이 바로 현지 기반 복원형 채굴 전략의 시작이다. 이 전략은 단순한 채굴이 아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협약을 맺고 히토류 채굴과 동시에 지역 생태계 복원, 지역 인력 기술 이전, 수익의 30%를 지역 커뮤니티에 재투자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지금까지 어떤 자원 강대국도 시도한 적 없는 모델이다. 중국은 이익만을 추구했고 미국은 군사적 안정성을 요구했으며 유럽은 자금만 제공하고 기술은 폐쇄했다. 반면 한국은 같이 살아남자는 철학을 선택했다. 필자는 단언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다. 이것은 무시된 땅에 생명을 되돌리는 외교 전략이며 동시에 경제 자주권의 핵심 축을 세우는 국가 생존 프로젝트다. 한국이 나보이에서 성공하면 이는 중앙아시아 전역에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오염과 절망이 가득했던 한 광산이 한국의 손에서 다시 살아나는 바로 이 순간에서 시작된다. 한때 중앙아시아 전역은 중국의 신실크로드 프로젝트, 즉 1대1로의 주요 축으로 여겨졌다. 북경은 거대한 자금과 인프라 개발을 미끼로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대적인 광산 개발 협정을 체결했고 그중 다수는 히토류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는가? 땅은 파헤쳐졌고 강은 오염됐으며 약속된 기술 이전은커녕 노동 착취와 환경 파괴만이 남았다. 우즈베키스탄의 지질부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우리의 자원을 채굴했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우리는 광산이 아니라 상처만 되찾았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중국 국영기업이 운영한 페르가나 지역 히토류 채굴 프로젝트는 대규모 지하수 고갈과 중금속 유출로 인해
인근 마을 수십 곳이 음용수 접근에 제한을 받는 사태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22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해당 사업권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며 중국과의 광업 협력을 중단했다. 그 후 등장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서울은 채굴보다 먼저 복원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한국의 전략은 단순하다. 자원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되살리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어떤 글로벌 자원 외교와도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자국 내 희토류 생산량의 약 38%를 독점적으로 수출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해왔다. 2010년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반면 한국은 자신이 확보한 자원을 통해 협력국과 공동 생산 공동 수익 공동 책임의 원칙을 제안한다. 2024년 말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광물 재생 협력 MOU를 체결하면서 단순 자원 확보가 아니라 기술 플랫폼 공유, 친환경 채굴 설비 구축, 현지 엔지니어 훈련 프로그램 운영까지 포함한 복합 협력 모델을 출범시켰다. 여기에 투입된 기술 중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비화학적 추출법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이 기술은 산성용해 대신 박테리아 기반의 생물학적 분해 과정을 통해 희토류를 분리해내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이 기존의 중국식 방법에 비해 70% 이상 적다. 중국은 여전히 황산 용출 방식에 의존하며 매년 약 1200만 톤에 달하는 폐기 슬러지를 배출하고 있다. 필자는 이 차이를 이렇게 요약한다. 중국은 자원을 수탈하며 땅을 죽이고 한국은 기술로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비교가 아니다. 실제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2025년 1분기 기준 나보이 광산 지역의 토양 오염도는 한국 기업 참여 이전보다 평균 47% 낮아졌고 생태보건 지표상 불모지 등급이 부분 재생 가능지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UNEP와 WHO가 공동 인증한 공식 수치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현지 주민들의 반응이다. 과거 중국 기업이 들어왔을 땐 그들이 떠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우리도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나보이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선 한국어 학습반이 생겨났고 지역 방송에선 한국의 재생 광물 기술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기도 했다. 이것이야말로 외교가 단순히 국가 간 조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중국은 빠르다. 돈도 많다. 하지만 그들이 잃은 건 신뢰다. 한국은 느리다. 대기업의 자금력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같이 가자고 말하며 손을 내민다.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는 그 손을 잡았다. 2020년대 중반 전 세계는 자원의 전쟁터로 재편되고 있었다. 탄소 중립, 배터리 혁명, 반도체 자립 등 모든 국가 전략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존재했다. 희토류.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여전히 이 자원을 어디서 사올 것인가에 집착하고 있었다. 반면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희토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질 정보를 통제하는 자가 미래를 통제한다. 그 출발점은 한반도의 가장 민감한 지역, 바로 비무장지대 DMZ였다. 한국은 2019년부터 이 지역에서 군사 목적이 아닌 과학 목적으로 활용되는 고감도 지질 탐사 프로젝트를 비공식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는 단순한 생태 연구를 넘어 지질구조 분석, 희귀광물 탐색, 지하수 흐름 시뮬레이션 등 복합 데이터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다. 이 경험은 중앙아시아에서 그대로 확장되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을 단순한 자원 공급국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지역을 지질 데이터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로 재정의했다. 천리안 에밀 위성과 KAIST 지오넷이 결합한 탐사 플랫폼은 중앙아시아 전역의 지하 지질 구조를 3D 스캔하고 암석 연대 분석과 광물 밀도 예측을 동시에 처리하는 기능을 갖추었다. 이는 미국의 탐사 위성보다 실시간 분석 속도가 3.4배 빠르며 중국은 유사 기술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2025년 현재 한국은 DMZ 몽골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까지 이어지는 아시아 희토류 벨트 데이터 네트워크를 사실상 독자적으로 구축했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축적이 아니라 국가 간 자원 협상력을 뒤흔드는 실질적인 전략 무기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이제 단순히 희토류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나라가 되었고, 이는 곧 협상 테이블에서의 주도권으로 직결된다. 이 지질 전략망의 위력은 실시간 탐지뿐만 아니라 위험 사전 차단 능력에서도 증명되었다. 2024년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광산 붕괴 사태 당시 한국의 센서망은 붕괴 전 11시간 전에 이상 진동을 포착해 인근 한국 기술팀을 전면 대피시켰다. 반면 중국 기업은 관련 경보 시스템조차 없었고 현장 작업자 17명이 매몰되었다. 이 사건은 중앙아시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한국의 기술은 사람을 살리고 중국의 기술은 위험을 숨긴다는 평가가 확산되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지질망이 단순히 과학자들의 연구 데이터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 데이터를 산업 전략, 외교 협상, 에너지 개발, 군사 안보까지 접목시키는 유일한 국가이다. 예를 들어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이 지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극한지대 이동형 레이저 광산 식별 장비를 개발 중이며 이는 향후 분쟁 지역 자원 확보 시 군사적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적 장비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자원 소비국이 아니다. 데이터 주권과 자원 주권을 동시에 확보한 복합 전략 국가다. 이는 일본이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며 미국도 민간 군사 데이터 융합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데이터는 수집하지만 해석하지 못하고 해석해도 공유하지 않는다. 그 결과 신뢰도는 바닥이다. 필자는 이 흐름을 이렇게 정의한다.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이며 한국은 그 석유를 저장하는 유일한 정제소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더 이상 단순히 투자를 찾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가치가 숨어 있는지를 함께 밝혀줄 동반자를 원한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단지 기술력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과 분노, 그리고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결의였다.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2016년 중국 국영기업 중신광업은 우즈베키스탄 동부 페르가나 지역에서 히토류 채굴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개발을 시작했다. 초기 보도에서는 중국이 중앙아시아에 8조 원 규모의 투자라며 대대적으로 포장됐지만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지역은 황폐화되었고 오염된 지하수로 인해 암 발병률이 급증했다. 공식 보고서는 없었다. 하지만 현지 보건 당국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페르가나 지역 주민 1000명 중 21명이 희귀 신장암 진단을 받았고 이는 전국 평균 대비 4.8배나 높았다. 중국은 모든 책임을 부인했다. 오히려 사업 철수를 선언하면서 지질 조건이 예상보다 불리했다는 핑계를 남겼다. 장비는 철수했고 쓰레기 더미와 폐광구만 남았다. 그 후 수년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왜 스스로를 식민지처럼 팔았느냐는 굴욕적 비판을 감내해야 했다. 그 기억은 깊었다. 그리고 그래서 한국이 등장했을 때 그들은 기술보다 먼저 철학을 보았다. 2024년 우즈베키스탄 산업기술부 장관 이브라기모프는 국회 비공개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히토류를 캐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먼저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물었다. 이 한 문장은 한중 자원 외교의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중국은 자원을 거래로 보고 한국은 자원을 관계로 본다. 한국은 광산을 보는 눈이 달랐다. 그들은 지질도와 함께 주민 거주지, 물순환 시스템, 생물 다양성 지도까지 함께 분석했다. 광산이 아니라 생태계를 본 것이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조건을 달았다. 단 하나의 조건, 다시는 땅을 망치게 둘 수 없다. 당신들이 정말 복원할 수 있는가? 한국은 망설이지 않았다. KIGAM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환경부 산하생태보건센터, 국방부 소속 화학물질 정화부대까지 포함된 복합팀을 꾸렸고 3개월 만에 초기 복원 시뮬레이션을 제시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어느 나라도 복원을 사업 제안서 1페이지에 넣은 적이 없었다.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하지 않았다. 오직 한국뿐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바로 기술 이전에 대한 태도다. 중국은 자국 장비, 자국 인력, 자국 시스템만을 사용했다. 심지어 보고서조차 중국어로 작성되어 우즈베키스탄 공무원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반면 한국은 모든 기술을 현지 대학과 공동 운영하며 우즈베키스탄 국립광산대학에 히토류 재생학과를 신설하는 데까지 협력했다. 교육기술 현장 실습이 통합된 이 구조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델이며, 이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미르지요예프가 직접 서명한 전략 로드맵에 포함될 정도로 큰 의미를 가졌다. 실제로 2025년 기준 한국의 기술 지원으로 훈련받은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 수는 1,420명을 돌파했고, 이들 중 일부는 한국의 한양대학교 포항공대와의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이 인재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땅을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세대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폐기물이었지만 한국이 남긴 건 지식과 자존심이다. 필자는 단언한다.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국가 간 협상이 아니라 역사적 반성과 미래적 판단이 결합된 선택이었다. 그 선택은 단지 한 광산을 넘어서 중앙아시아의 외교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묻고 있다. 왜 서울은 거절당하지 않고 베이징은 거절당했는가? 그 대답은 단순하다. 한국은 빼앗지 않고 함께 만든다. 그 철학이야말로 지금 세계가 가장 갈망하는 자원이다. 히토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다. 그것은 지구의 가장 복잡한 혼합물 중 하나이며 순수하게 분리하기까지 수십 개의 공정과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의 대부분은 히토류를 채굴은 해도 복원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미국은 여전히 고온 고압 용출 기반의 전통 공정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황산 염산 계열의 극단적 화학 처리 방식에 집착하고 있다. 일본은 해저 광물 추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안정적 정제 시스템은 여전히 미완이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이 선택한 길은 완전히 달랐다. AI 기반 생물학적 정제 시스템 이 한 줄이 중앙아시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핵심은 단순하다. 산성으로 태운다는 발상 대신 분해하고 걸러낸다는 생태적 해법. 한국의 이 기술은 극한지 생물 EXTR-EMOPHILES의 효소를 활용하여 히토류가 포함된 폐광 슬러지, 오염 토양, 버려진 암석 속에서 선택적으로 특정 원소만을 추출해내는 방식이다. 이는 전통 화학 방식에 비해 에너지 소비는 16, 폐수 발생량은 110에 불과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 AI가 실시간으로 제어한다는 점이다. 2024년 대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내에서 가동된 바이오 REX 시스템은 히토류가 함유된 복합 시료를 투입하면 내부 AI가 시료 구조를 스캔하고 특정 효소 조합을 스스로 결정한다. 이후 생물 반응기를 통해 해당 효소들이 활성화되며 각각의 히토류 원소가 분리된다. 이 기술은 현재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광산에서 실증 가동 중이며 1일 15톤의 히토류 함유 폐기물 처리 능력을 입증했다. 이는 중국 중신광업이 운영하던 구방식 처리 속도의 2.3배 빠른 수치이며 탄소 배출량은 78% 감소되었다. 이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모듈화에 있다. 한국은 이 시스템을 대형 플랜트가 아닌 이동형 컨테이너 모듈 형태로 설계하여 도심 주변 사막, 심지어 고산지대에서도 운용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중앙아시아와 같이 도로 인프라가 불완전한 지역에서도 기술 확산이 가능하게 만든 절대적인 게임 체인저다. 실제로 2025년 3월 기준 나보이 외곽 4개 지역에 이 모듈이 배치되었고, 평균 24일의 복원 주기를 거쳐 생태 복원 및 토양 중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미국 MIT는 이 기술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한국은 히토류 정제를 산업이 아닌 생태 복원 프로세스로 재정의했다. 이는 단순한 소재 혁신이 아니라 문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는 곧 한국이 자원 강국이라는 프레임을 넘어 지구 생태를 되살리는 기술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 기술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다. 2024년 후반 중국은 베이징 외곽에 바이오 히토류 센터를 설립했지만 효소 조합 데이터의 부재, 생물 반응기의 정밀도 부족, 무엇보다 AI 지질 정보 연동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졌다. 반면 한국은 이 모든 기술 스택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동맹국과 파트너국에만 공유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러한 기술의 수혜국이자 공동개발 파트너로 격상되었다. 한국은 기술을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구하고 실험하며 토착화된 솔루션으로 진화시키고 있다.
나보이 공대에는 생물지질복합센터가 설립되었고 이곳에선 매년 50명 이상의 현지 생명공학 인재들이 한국과 공동 연구를 수행 중이다. 필자는 이 기술을 21세기의 판도라 상자를 거꾸로 여는 기술이라 부르고 싶다. 인간이 망쳐놓은 땅을 인간의 지식으로 되살리는 일.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자원과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지금 그 길을 선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뿐이다. 2025년 4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히토류 정상회의는 전 세계 외교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유는 단 하나. 중국이 초청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심지어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던 타지키스탄까지 한국과의 공동 광물 전략 선언문에 서명했다. 내용은 명확했다. 중앙아시아는 자원 제공국이 아닌 전략 파트너국으로 제정이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공동의 미래를 추구한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었다. 중국 중심의 자원 봉쇄 구조가 무너졌다는 신호탄이었다. 그동안 중앙아시아는 사실상 중국의 지정학적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1대1로 프로젝트는 돈과 인프라를 뿌리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장했고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침묵해왔다. 하지만 히토류 문제가 떠오르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중앙아시아는 깨달았다. 자원은 팔수록 가난해지는 구조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그런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차관은 비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중국은 우리를 수단으로 본다. 한국은 우리를 동반자로 본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목소리를 빼앗겨왔다. 이 발언은 중앙아시아의 정서 변화가 단지 반중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존엄과 공정의 재구성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불편해한 쪽은 당연히 중국이다. 2025년 5월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한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모험을 벌이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은 자국 내 히토류 전략 수급을 재조정하기 시작했고 1대1로 중단 가능성까지 내부 보고서에서 언급되었다. 이는 한국의 접근이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닌 중국 패권 자체에 대한 구조적 도전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러시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한국은 그 공백을 강요 없는 기술과 신뢰 기반의 협력으로 채워나가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기술로 히토류 채굴 인프라를 재정비하며 러시아 중국 양대 축의 자원 지배 체계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 모든 변화의 본질은 단순하다. 한국은 힘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데이터, 기술, 그리고 신뢰로 움직였다. 그 결과 중앙아시아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투자국이 아닌 패러다임을 바꾸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필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중앙아시아는 더 이상 경유지나 완충지대가 아니다. 이제 이들은 독립된 플레이어이며 한국은 그들의 주권을 존중하는 첫 번째 국가이다. 이는 외교의 승리가 아니다. 문명적 파트너십의 시작이다. 중국이 놓친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한민국이 채우고 있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대한민국이 왜 멀고 먼 중앙아시아까지 가서 히토류를 복원하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이 광물들은 한국 산업의 심장이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차세대 배터리, 반도체, 레이저 센서, 초정밀 유도무기, 그리고 양자 컴퓨팅 부품의 핵심 소재다. 그리고 이제 그 연결고리는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광산에서부터 경북 구미의 양극재 공장, 충남 천안의 전고체 배터리 연구소, 그리고 전북 군산의 방산부품 생산지까지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완성되고 있다. 2024년 말 삼성 SDI는 공식적으로 KUREA PROJ-ECT를 출범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 우즈베키스탄 산업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UAE의 무바달라 투자청이 함께 참여하는 3자 공동 전략이다. 목표는 명확하다. 우즈베키스탄 히토류를 기반으로 한국이 차세대 배터리 원천 소재 자립도를 80% 이상 끌어올리는 것.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2025년 1분기 삼성 SDI는 초임계 유체 기반 정제 공법을 나보이 광산에 직접 적용하였고 순도 99.98% 이상의 디스프로슘 DY
프라세오디뮴피아 네오디뮴엔디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 광물들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음극 보강 소재이자 초고속 충전 시스템에서 발열 제어를 위한 필수 물질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이미 이 광물을 활용한 소형 항공 모빌리티 UAM용 배터리 모듈 설계를 시작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작된 히토류가 곧 하늘을 나는 모빌리티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설계한 산업동맹 구조다. SK온 SK안 역시 이 흐름에 합류했다. 2025년 2월 SK는 우즈베키스탄 국영광업청과 함께 현지 히토류 기반 양극재 전처리 공장 착공식을 가졌고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연 2만 톤 규모의 고순도 NdC라 정광을 가공할 계획이다. 단순 가공을 넘어서 이 공장은 100% 재생 가능 전력으로 구동되며 수익의 25%는 우즈베키스탄 청년 과학자 육성 기금으로 전환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로 이익을 나누는 모델이다. 더불어 포스코홀딩스는 우즈베키스탄 히토류를 활용한 수소 배터리 전극 보강 소재 개발을 공동 추진 중이며 이미 시제품이 한국 내 시험 운전 중에 있다. 기존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던 지르코늄 합금 기반 음극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화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2027년 이후 한국 수출 산업 전체의 공급망 리스크를 40% 이상 줄일 수 있는 혁신적 구조다. 이 모든 산업적 확장은 단순한 경제 모델이 아니다. 그것은 곧 지정학적 독립선언이다. 미국은 여전히 자국 내 히토류 공급에 집착하며 동맹국에 대한 사전허가 규제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다. 수출을 무기화하고 글로벌 기술 표준에 자신들의 데이터를 심으려 한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자원은 공유하되 기술은 나누며 산업은 연결한다. 필자는 이것을 대한민국의 3C 전략이라 부른다. 컬렉티브 마이닝, 코아퍼레이티브 테크놀로지, 커넥티드 인더스트리. 채굴은 공동으로, 기술은 상호 이전으로, 산업은 글로벌로 연결한다는 이 전략은 단지 경제의 승리를 넘어서 신뢰의 질서를 창출하는 구조다. 그리고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광물이 한국의 손을 통해 모빌리티, 에너지, 방산, 항공, 우주 산업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생태계는 세계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모델로 완성되고 있다. 그것은 단지 산업이 아니다. 그것은 문명의 동맹이다. 2025년 6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외곽에서 진행되던 중국 주도의 물류철도 프로젝트가 돌연 중단되었다. 현장에는 더 이상 노동자가 없었고 공사 중단이라는 간판만이 철조망 너머로 보일 뿐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1대1로의 상징이었다. 중앙아시아를 통해 유럽까지 뻗어가는 거대한 경제 회랑의 핵심. 그러나 지금은 폐허로 남았다. 이유는 단 하나. 중국이 더 이상 환영받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중앙아시아는 중국에게 유리한 외교적 완충지대였다. 막대한 차관과 인프라 투자로 영향력을 키웠고 각국 지도부는 발전이라는 단어 아래 그 통제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파괴였다. 환경오염, 부채 함정, 기술 종속, 정치 개입. 특히 히토류 관련 프로젝트는 그 부작용이 극심했다. 카자흐스탄 자나오젠 광산의 중금속 누출, 키르기스스탄 카라콜 광산 인근의 지하수 고갈 사태는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나보이에서 한국이 완전히 다른 모델을 제시했을 때 그 비교는 너무도 극명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중앙아시아 5개국 중 4개국이 1대1로 관련 신규 차관 요청을 철회하거나 재협상에 들어갔으며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타지키스탄이었다. 그들은 중국의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운영권 반환을 요구했으며 자국 내 공공통신 시스템에서 화웨이 장비를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지 경제의 흐름이 아니라 주권 회복의 움직임이었다. 중국은 분노했지만 대응하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이 무력 충돌도 군사기지 설립도 정치 조건도 없이 자원과 기술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돈으로 통제했고 한국은 지금 신뢰로 협력하고 있다.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있다. 신화통신은 2025년 4월 사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한국은 지정학적 중립을 가장한 새로운 제국주의다. 그러나 이 주장에 동조하는 국가는 없었다. 오히려 중앙아시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한국의 중앙아시아 직접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4.6배 증가했고 반대로 중국의 신규 계약 건수는 52% 감소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이며 중앙아시아는 이제 그 교훈을 실천하고 있다. 원 벨트, 원 로드는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노트러스트, 노로드로 불리고 있다. 필자는 이 변화를 이렇게 요약한다. 중국은 길을 깔았지만 그 위를 함께 걸을 친구를 만들지 못했다. 한국은 길을 만들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길 원한다. 이것이 바로 외교의 본질이다. 도구가 아니라 관계가 만든 길. 그리고 지금 중앙아시아는 말없이 중국을 등지고 있다. 대신 손을 내민 한국의 손을 더 깊이 붙잡고 있다. 그리고 그 손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있다. 2025년 7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유라시아 전략 광물 파트너십 포럼은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다. 참석자 명단에는 단순한 무역 관계국들만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산업기술부 장관, 튀르키예 에너지자원부 차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이사,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함께했다. 언뜻 보면 이질적인 조합. 그러나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다. 한국형 히토류 기술과 신뢰 모델. 한국은 이 순간을 위해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우즈베키스탄을 공급국으로, 튀르키예를 연결국으로, 중동을 수요국으로 설정한 구조 속에서 한국은 그 모든 축을 통제하지 않고도 조율할 수 있는 기술 리더이자 신뢰 매개자로 자리 잡았다. 다시 말해 미국식 군사동맹도 중국식 경제식민도 아닌 제3의 모델이 유라시아에 등장한 것이다. 실제 현황을 보자. 2025년 상반기 기준 튀르키예는 이스탄불 동부 지역에 히토류 중개 정제소를 한국과 공동 건설하기로 결정했고 이 설비는 우즈베키스탄산 히토류를 중동과 유럽으로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 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운영 시스템은 한국의 KIGAM이 총괄하며 장비 공급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맡고 기술 교육은 한국 튀르키예 공동연구센터에서 담당한다. 중국이 제안한 단일 투자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다국적 지식 공유형 생태계다.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는 UAE, 카타르와 함께 한국 우즈베크 튀르키예 라인을 중심으로 한 청정 에너지 광물 공동투자 기금 설립을 추진 중이며 이 기금의 1차 프로젝트는 나보이 지역의 생물 기반 히토류 정제 시스템 확장에 집중될 예정이다. 다시 말해 광물 공급은 중앙아시아, 기술은 한국, 자금은 중동이 맞는 문명 간 삼각 협력 체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산업 파트너를 넘어 문화적 신뢰 자산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과 튀르키예는 모두 이슬람 문화권이며 역사적으로 서방 국가에 대한 불신이 깊은 지역이다. 하지만 한국은 전쟁도, 점령도, 강제적 근대화도 강요한 적 없는 국가이며 우리가 당신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기술과 언어가 아닌 태도로 증명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이미 현지 사회에도 확산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개설된 한국형 과학고등학교에는 이례적으로 여성 입학생의 비율이 68%를 넘었고 이들은 대부분 환경과 광물 정제 분야에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산업 변화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의식 변화이자 새로운 주권의 탄생이다. 한국은 지금 광물을 통해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문명을 재편하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더 이상 중앙아시아에 머무르지 않는다. 중동, 북아프리카, 심지어 동유럽까지 이 신뢰 기반 산업 네트워크는 확장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힘이 아닌 설득, 자본이 아닌 상생, 속도가 아닌 지속 가능성이라는 한국만의 전략이 있다. 필자는 이 모든 과정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다. 한국은 지구의 지지를 읽고 인간의 관계를 바꾸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히토류를 넘어서 인류의 협력 모델 자체를 바꾸는 중이다. 우즈베키스탄의 히토류는 더 이상 지하에 묻힌 광물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한국과 함께 지구적 연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단순한 산업자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세계 질서의 재편을 이끄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자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 본능적으로 석유나 천연가스 혹은 금속 광물을 떠올리지만 21세기의 진정한 자원은 그것이 누구의 손에 의해 어떻게 다뤄지는가에 달려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은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한 경로를 걸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침묵 속에서 기득권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히토류를 세계 패권 전략의 근간으로 삼아왔다. 무기화된 수출 규제, 외교적 압박,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통해 이 자원을 통제해왔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그 자원을 무기로 삼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파괴된 광산을 복원하고 토착 기술을 이전하며 데이터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단지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자원을 대하는 태도의 진화이며 강대국이 독점하던 게임의 규칙을 근본부터 바꿔버린 윤리적 전환점이다.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광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문명을 복구했다. 그것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어느 한 나라의 이익으로 귀결되지도 않는다. 한국은 이 구조 속에서 중심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연결을 가능하게 만든 숨겨진 축이며 이는 기술력보다 더 강력한 신뢰 자본이자 어떤 무기보다 무서운 전략적 영향력이다.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이 조용한 네트워크는 총성도 없고 선언도 없지만 기존의 모든 권력 메커니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가시적 충격파이며 세계는 그것을 느끼고 있다. 히토류라는 소재는 산업적이지만 그 구조를 뒤집으면 철학이 된다. 한국은 이 철학을 가지고 아시아의 고립된 나라와 아프리카의 저개발국, 중동의 갈라진 국가들, 동유럽의 경계선 국가들과 차례로 손을 맞잡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협력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고 우리가 실현하는 개발은 약탈이 아니라 복원이며 우리가 세우는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미래이다. 이제 중앙아시아는 더 이상 과거의 변방이 아니다. 그들은 자원 공급국이 아니라 기술 공동체의 주체로 진입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전환을 촉진하는 문명적 촉매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단지 산업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의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이 흐름이 쌓이고 연결될 때 세계는 기존의 서열과 패권, 우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원칙에 따라 재편될 것이다. 한국은 한 번도 제국이 아니었고 식민지를 가진 적도 없었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하는 방식이 전파되고 있다. 그것은 크지 않지만 깊고 강하지 않지만 지속되며 시끄럽지 않지만 영향력은 확산된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택한 길이며 우리가 쓰고 있는 이름 없는 혁명의 서사이다. 폴란드의 46대 K 전차는 납품 이후 고장이 전혀 없이 놀라운 100% 가동률을 유지했다. 이 완벽한 성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뢰성을 입증해 보였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K 전차를 계약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1단계 계약에 따라 K 전차 46대가 올해 중반까지 인도되었는데 지금 놀라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된 46대의 전차가 전혀 고장 없이 100% 가동률을 보인다는 것은 그동안 유럽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토 훈련이 계속되면서 K 전차는 폴란드 내에서는 물론 나토 연합훈련에 연이어 동원되면서 기동성과 사격 성능을 뽐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첫 인도부터 2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K 전차가 빠른 납기와 뛰어난 성능과 더불어 이제는 100% 가동률까지 놀라운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유럽의 방산 관계자들은 지구 건너편에서 온 전차를 사는 것보다는 유럽산을 사야만 빨리 수리보수가 가능하고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주장을 완벽하게 깨는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군사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 9월 10일 독일의 PGH-2 천자주포 사용 문제라는 제목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서방의 자주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를 신랄하게 폭로했습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은 이미 독일에서 납품된 무기 시스템의 예비 부품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독일 신문 빌트빌드에 따르면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가 공급한 곡사포의 상당 부분이 현재 심각한 마모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거의 2년 동안 전투에서 이 자주포를 사용해 온 2명의 우크라이나 포병 사령관은 예비 부품 상황을 재앙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포병은 PGH-2000에 대해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마모도가 높습니다. 우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포신을 교체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부품 부족으로 인해 교체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트는 독일이 제한된 수의 총열만 제공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자주포 일부를 복구해야 하는 긴급한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포수들은 포신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라며 다른 부품도 교체해야 하지만 관료적 지연으로 인해 조달이 느려지고 특정 부품만 사용이 승인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생산이 중단된 PGH-2000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수리와 부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동률이 매우 낮았는데 이번 전쟁에서도 그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동안 유럽에서는 유럽산 전차나 자주포등을 운용하면서 부품 및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50%채 안 되는 가동률을 보여왔습니다. 부품 수급이나 수리가 제때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비용도 상당했습니다. 현대로템은 계약에는 없었지만 폴란드가 K2 전차를 처음 운용할 때 예비 부품과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포진한 훈련센터에 한국에서 파견한 인력과 현지 전문 인력으로 기술 지원을 하고 K2 전차를 하역하는 그단스크항 인근에 20여 명 규모의 정비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지원은 그동안 유럽에서는 받아보지 못한 서비스였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PGH-2000을 비롯해 서방의 전차들은 포신을 많이 쓰면서 마모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KEGF 전차에서는 놀라운 총신 세척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렇기 때문에 K2 전차가 100% 가동률을 보이는 것이라고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한국은 전차를 인도하는 것도 빠르지만 현지 AS도 엄청 빨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지난 나토의 드래곤 24훈련에서 가파른 지형을 정복하고 400-500km의 무정지 임무를 완수하며 놀라운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그 어떤 서방의 전차로 올라오지 못하는 경사로를 홀로 주파하며 K2 전차의 기동성은 세계 최고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놀라운 기동성뿐만 아니라 주야간 유지관리 및 발사 정밀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서방 전차들의 실태가 전해지면서 K2 전차의 위상이 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9월 10일 에이브람스, 레오파드 2 챌린저. 우크라이나에서 기록된 손실이 가장 많은 전차와 가장 잘 구동하는 전차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레퍼드 EA6 21대 독일에서 18대, 포르투갈에서 3대 중 12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거나 버려졌고 지금까지 인도된 레퍼드 EA4 40대 중 21대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레퍼드 2의 스웨덴 변형인 스트리방 122는 가장 큰 손실을 입었는데 인도된 10대 중 7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거나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14대의 전차가 파괴되거나 손실되었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우크라이나에 인도된 31대의 에밀 A1 에이브럼즈 전차는 현재 14대의 전차가 파괴되거나 손실되었다고 했습니다. 영국산 챌린저 2는 납품된 14대의 전차 중 2대의 전차만이 손실되는 등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였다고 했는데 챌린저 2는 1200마력 엔진이 어려운 지형에서 탁월한 기동성을 보장할 만큼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가동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3월 한 우크라이나 장교는 챌린저 2를 몰다가 너무 무거워서 진흙 속에 갇히게 됐다고 증언했다며 당시에 50%만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국 언론 더선은 현지 취재를 통해서 그나마 가동률이 가장 높다는 챌린저 2의 실태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도전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동성입니다. 계속 진흙탕에 갇혀 있습니다. 지형을 살펴보지 않았다면 질퍽하고 깊고 진한 검은색 토양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도착한 이후 우크라이나 탱크 대원들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 중 하나는 이 전차가 엄청나게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는 기동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동력이 부족하고 계속 멈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기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탱크의 밑바닥 부분이 진흙 위에 있습니다. 폭이 몇 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도랑을 건너려고 하는데 도랑은 매우 젖어 있고 매우 축축합니다. 그리고 탱크는 방금 가라앉아 미끄러져 들어갔고 지금은 복구 차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챌린저 2와 함께 대부분 손실되거나 파괴된 서방의 전차들도 진흙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가 왜 가장 강력하다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대신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러시아 최전방에 배치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 현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K2 전차를 받은 16사단 내의 한 전차 소대장이 그 이유를 상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중위 제1전차소대장 JAKUB KEDGIORA입니다. 중위님, 전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와 별도로 우리는 현대로템이 생산한 한국산 K2 전차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MORAG에 있는 현대로템은 이 탱크를 작업하고 훈련된 승무원이 100%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탱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탱크는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새로운 무기는 어떻게 운용되나요? 물론 우리는 이 탱크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무원을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이러한 교육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승무원들이 도착한 후 이 승무원들은 훈련 기간 동안 한국에서 얻은 지식을 확실히 전수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 부대에 합류하여 전차 대대에서 훈련할 다음 병사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전차의 기술적 스펙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서 있는 탱크의 무게는 55톤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KEPL 표준으로 현대화한 후에는 이 무게가 약 60톤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1500마력으로 이 전차는 현장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효 사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포의 유효 사거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최대 3km입니다. 에이브럼즈 탱크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K2와 에이브럼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K2가 에이브럼즈보다 더 나은 점은 무엇입니까? 에이브럼즈 탱크는 K2 탱크보다 확실히 무거운 탱크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폴란드 북동부에 K2 탱크를 배치하는 것이 이곳의 지형으로 인해 가장 논리적인 해결책입니다. 에이브럼즈 탱크는 장갑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기동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에이브럼즈와 매우 유사한 레퍼드 전차 승무원도 이 두 전차 K2 전차 및 에이브람스에 대한 능력을 칭찬합니다. 현재 광장에 서 있는 K2 전차들과 중위님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존 전차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말할 수 없지만 나는 T-72M1 RT 탱크 및 개량된 버전에서 운용하는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그 전차들의 능력은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K2 탱크에서는 확실히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는데 그것이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가동하는 서방의 전차들이나 러시아의 전차들이 움직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진흙 속에 갇힌 러시아 전차 2대를 발견했고 결국 드론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진흙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러시아 전차들의 모습이 연이어 목격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010년대에 제작된 영국 조립형 핀츠가우어 벡터 장갑차가 돈바스의 심한 진흙으로 인해 고장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군인과 정치인들로부터 여러 번 칭찬을 받은 무기가 K9 자주포 차체를 가지고 만든 크랩 자주포라고 했습니다. 크랩 자주포는 최전선에 나서면서 진흙 지형에서도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지에서 제조업체는 크랩이 포장 도로에서 최대 60km/h까지 가속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실제로는 최대 70km/h까지 더 빠른 속도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K9 자주포의 차체에서 나온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크랩 자주포를 운용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이 영상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얼마나 이 자주포를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폴란드제 KRAB 자주포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준 속도, 바인딩, 촬영 정확도가 있습니다. 이 차는 굉장히 좋은 자주포입니다. 발사 범위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매우 기동성이 좋습니다. 곧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우리는 보병을 사랑하고 항상 그들이 최소한의 손실을 입기를 원합니다. 포수는 보병의 피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 부하들이 우리에게 목표를 줄 때 우리는 일하고 이것이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생명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비, 눈, 늪, 서리 등 날씨에 관계없이 밤낮으로 일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작전을 성공합니다. 우리 군인들, 우크라이나의 모든 군대는 매우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줍니다. 그는 전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파괴해야만 한다. 그는 우리 땅의 모든 부분을 지지하고 버티고 옹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이 그가 가능한 한만이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면 미래에 아무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2전차, K9자주포 등 진흙지형을 뚫고 험한 경사로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기동력은 지금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국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고장나면 바로 수리해주고 부품도 빠르게 공급해주는 AS까지 한국은 수출 강국으로의 면모를 방산에서도 유감없이 뽐내고 있습니다. 잡아먹으려는 것이 역사에 반복되는 악순환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1948년 대한민국으로 시작한 이래 계속하여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것이 성공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정학적으로 강한 나라에 둘러싸여 오랜 역사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으며 동쪽으로는 일본과 미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더 강대국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국방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마음으로 우리만의 독자적인 국산 기술을 개발해냈고 견고 발전시켜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특성과 지정학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또 할 수 있다는 정신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대한민국과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와 관련된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중동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해왔습니다. 2023년 10월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그간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로 휴전 협상을 벌여왔으나 지난해 말 인질 석방 및 이스라엘 군의 가자지구 철수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중재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가 양국의 휴전 및 인질 석방과 관련한 최종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휴전 논의가 다시 물꼬를 텄다는 신호로 해석되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협상 관계자는 13일 카타르 도하에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다비드 바르니아 국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가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 팔레스타인에서 전투를 중단하고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노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는 우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종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 종전이 성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약 1,200명이 사망하고 250명 이상이 인질로 붙잡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 헤즈볼라는 앞선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때 한 달 동안 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제거하려 했으나 강한 저항 앞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전원 철군했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건국 이후 벌인 수많은 전쟁 중에서 사실상 처음 패배한 전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에게 포탄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 분쟁 발생 시 사용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비축했던 포탄 30만 발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중동 분쟁이 발생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탄약을 전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탄약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데 최근 미국은 탄약이 부족해지자 앞선 탄약 100만여 발을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지원은
수억 발의 탄약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소모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여름부터 동부 최대의 바흐무트에서만 포탄 수십만 발을 사용하는 등 소모전을 이어가면서 올 초부터 탄약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토 역시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무기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며 회원들의 무기 생산 확대와 국방비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브 바우어르 나토 군사위원장은 지난 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바르샤바 안보 포럼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탄약류가 부족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메로우 장관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에 방한하여 한국 측과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면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무기 지원을 요청할 목적으로 방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하여 예방했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희망한다면서 최근 정황과 북한 파병군 동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우수한 성능으로 K방산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은 K9 자주포와 천궁 2등을 한국이 제공하기를 희망했고 힘들다면 155포탄만이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탄약통의 바닥이 보이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나토 회원국들과 방위산업체들이 훨씬 빠른 속도로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품질 수준을 낮추는 대신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북한에서부터 탄약을 지원받아 우크라이나보다 우세한 상황입니다. 영국 BBC는 미국이 재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돌아오기 전까지 탄약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고 ATACMS 미사일을 지원하는 뿐만 아니라 EU는 지난달 방산업계 EU 기금을 지원하겠다며 탄약 생산 지원법을 추진하는 등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수요를 충당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탄약 가격이 급등하면서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 서방 지원의 여력에 한계가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전쟁까지 터져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탄약 부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말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탄약 비축 물량을 보유하고 가장 높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관계를 생각해서 직접 지원하지 않고 우회 지원 형태가 되었고 미국에서 내년 초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한국의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 끌고 가게 하는 방편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초창기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숫자도 작고 국토도 굉장히 작은 나라죠. 특히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지정학적으로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북쪽으로는 아람,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늘 괴롭혀왔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은 지난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 오랫동안 민족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6.25 전쟁까지 치른 한국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범국인 독일을 비롯해 일본에게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오래전부터 과거의 잘못을 지우려는 시도를 못마땅해 왔습니다. 과거 유대인 홀로코스트 역사박물관 개관식에서 세계 40여 개국 주요 지도자를 초청했는데 일본인은 단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았죠. 세계적인 강대국인 일본이 초청받지 못한 배경에 대해 기사를 읽은 예디오트 아로노트는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홀로코스트와 비교하려 일본이 시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보도는 일본이 2차 일으킨 전범 국가이면서도 나가사키의 히로시마를 부각함으로써 마치 자신들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양 국제사회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본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대사관 중에서 독도와 동해를 유일하게 표기하고 이스라엘 국정교과서에도 동해를 표기하며 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실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중립을 취하려는 국가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한국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2019년 반도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가장 먼저 한국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손을 잡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원천 기술을 많이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장비 개발업체를 포함해 150여 개의 반도체 관련 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투과전자 현미경 TEM 장비를 만드는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한국은 수출 규제가 이루어지자 이스라엘과 아시아 국가 최초로 FTA를 맺고 일본 수출길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를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율주행 분야와 빅데이터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원천 기술을 많이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국가이면서도 무엇보다 한국에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였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원천 기술을 가진 이스라엘과 기술 협력을 하면서 완성차 브랜드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자동차를 더 많이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국 차는 오래전부터 잘 팔렸는데 현대기아차는 9년 연속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이스라엘은 방산에서도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FA-50에는 이스라엘 기계식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데 한국의 KF-21에 들어갈 AESA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 이스라엘 타사와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면적으로 국내에서 개발했지만 이스라엘은 AESA 레이더 하드웨어를 시험 평가해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산 AESA 레이더를 성능 평가에 합격 판정을 하며 한국이 자체 기술로 최초 개발한 레이더 기능, 부품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훌륭하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방산 협력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을 치를 때 미국의 전차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동 국가 눈치를 보느라 지원하지 못했고, 당시 한국이 신형으로 바꾸려고 보유 중이었던 셔먼 전차 약 400대를 이스라엘에 보냈다고 알려졌습니다. 해당 전차는 생산이 중단된 지 20년이 지난 구형 전차로 당시 이스라엘에 부족한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개조해서 실전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차가 절실했던 이스라엘에게는 엄청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중동 국가들에게 노획한 T-55, T-72와 같은 소련제 전차와 자신들이 싸우면서 얻은 실전 데이터 등을 한국에게 꾸준히 보내주었죠. 한국의 KT-1 전차 개발 시 이스라엘의 실전 데이터를 상당히 참고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전차를 설계 당시부터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의 전차 운용을 참고하여 고성능의 사격동제 장비를 갖추었으며 이로 인해 초탄 명중률이 매우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는 대전차 전투 시 초 단위의 대부분의 전투가 완료된다는 한국 전차 전술의 목표를 이뤄낸 것이죠. 또한 이후에도 미사일 방어체계 구성 무기 개발, 대북 제재 등 군사와 안보 면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튼튼한 협력과 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이스라엘은 전동적 우방으로 그동안 경제적 군사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주로 수출한 무기는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 발사 무기로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의 53.7%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HARPY UAV를 포함하여 드론을 한국에 판매해왔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 방위군에 훈련용 항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입찰에서 이탈리아의 M346 마스터와 경쟁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공군은 협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이 이탈리아에 득해를 제공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 1월 이스라엘 국방부가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의 T-50 골든 이글을 차기 훈련 전투기로 선정, 최종 산업협력 패키지를 제안했고 참모총장이었던 우디 샤니가 구매 논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의 가치는 무려 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죠. 이외에도 이스라엘은 포탄과 탄약 등의 무기를 세계 제1의 탄약 생산국 한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가 북한제 로켓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에 현재 전쟁이 장기화되어 포탄이 부족해지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약을 비축하고 있는 국가이자 가장 높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많은 포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1300대 이상의 전차와 3000문의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보유한 105포탄은 약 340만 발, 155포탄은 390만 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탄약은 품질과 강도 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데 또한 현재 155는 작심하고 만들면 월 30만 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고 풍산에서 만드는 각종 포탄을 다 합치면 연간 1억 발의 탄약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풍산방산기술연구원은 지난 9월 국제연구개발 표준인 CMMI 2.0 버전에서 최고 단계인 LEVEL5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CMMI는 미국 카네기 멜론대 부설 연구소인 소프트웨어 공학연구소가 개발한 연구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역량평가 모델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6개국 19,000여 개 조직에서 적용한 국제표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LEVEL5 획득한 곳은 전체의 9% 미만으로 현재 국내 LEVEL5 인증 기업은 8곳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지금 탄약 생산 능력과 더불어 품질까지 세계 최고가 되려고 있습니다. 이번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의 풍산과 LIG넥스원 등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먼저 올라가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에서 여전히 재래식 무기가 사용되며 무엇보다 충분한 탄약 보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이 때문에 탄약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탄약을 생산하는 기업 품사는 놀라운 성과와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풍사는 탄약 공급 외에도 폴란드의 요청에 따라 폴란드에 탄약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K 전차와 K9 자주포 수입과 연계하여 풍산과 한국 정부 측에 현지 탄약 공장 건설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700여 문을 도입하려 하는 중이며 이에 탄약 생산 공장의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탄약 공장이 지어지면 폴란드와 동유럽은 물론 이번에 충돌이 벌어진 이스라엘에게도 수출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급박한 정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며 그동안 안보를 소홀히 했던 많은 나라들이 긴급히 국방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국가들에서는 포탄을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한 시정국가로 다른 국가들이 국방비보다 경제 발전에 큰 재정을 쓸 때 어쩔 수 없이 무기를 생산하고 개발하는데 큰 돈을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큰 국방비까지 쓰면서도 한국은 경제 개발과 무기 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이은 전쟁으로 국제사회가 불안해지는 지금 한국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을 정리하면 한국과 이스라엘은 경제, 기술, 군사적 협력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군사기술을 한국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및 기술 혁신 분야에서의 성과는 한국이 벤치마킹하는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분야에서 이스라엘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석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동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경제와도 직결됩니다.